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츠입니다. 자, 오늘 제가 RX 6600을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 이 영상이 공개될 쯤에는 이미 엠바고가 해제돼서 여러분들은 RX 6600의 어떤 정확한 성능을 이미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는 아직 엠바고가 해제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아직 AMD 본사한테서 과연 공시가가 얼만지 MSRP도 아직 전달받은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샘플은 미리 입수해서 여러분들한테 성능 그리고 외형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RX 6600은 사실 이미지상으로나 어떤 마케팅 차원에서는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을지 몰라도 사실 시중에 팔릴 때는 레퍼런스 제품이 없어요. 네, AMD에서는 이거를 MBA라는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 MBA가 뭐냐면 Made by AMD. 그래서 MBA 에디션이라고 하면은 AMD 레퍼런스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RX 6600은 레퍼런스 제품이 아니라 각 파트너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파이어, 네, 사파이어 제품을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패키지를 좀 살펴볼게요. 네, 패키지인데 상당히 그 사파이어 하면은 사실 뭐 엔비디아에는 뭐 EVJ가 있다면 AMD에는 사파이어가 있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뭔가 엄청나게 화려하고 부가 기능을 강조하는 느낌보다는 가장 선두에 서서 고유의 AMD나 엔비디아의 감성을 잘 살리는 그런 브랜드로 유명한데, 이 사파이어 제품도 보시면 패키지 디자인에서부터 무슨 AMD 레퍼런스 제품 같아요. 검은색, 하얀색, 빨간색을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해서 아주 절제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어떤 제품의 외형이 전면으로 드러나 있지도 않아요. 제가 들고 온 거의 이 모델명은 펄스 제품입니다. AMD 사파이어 라데온 펄스 제품인데, 이 펄스 제품은 보급형 제품이죠. 그리고 EM택이 유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티커가 있죠. EM택 무상 보증 AS 3년. 네, 여러분들 EM택은 뭐 누구나 잘 아실 테니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패키지 뒷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뒷면 썰렁해요. 네, 썰렁하죠. 뭐 별다른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냥 라데온 RX 6600이다. 그리고 최소 시스템 요구 사양이 이렇게 텍스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펄스 제품이기 때문에 이 펄스라는 단어가 어떤 뭐 파동, 맥박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파동을 나타내는 이렇게 그래프가 간략하게 디자인적 요소로 가미되어 있습니다. 네, 실로 정말로 간단한 패키지 디자인인데, RX 6600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최근에 출시된 RX 6600 XT의 어떤 동생격인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나비 23 GPU를 탑재하고는 있지만 활성화된 유닛, 즉 우리가 3D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을 렌더링하는 코어의 개수가 살짝 줄어들었어요. 원래 2048개였는데 논 XT 제품은 1792개로 줄어들었고요. 그 외 메모리 대역폭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16Gbps의 메모리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XT 제품은, 노멀 제품은 14로 줄어들어서 메모리 대역폭도 224GB/s 이 정도 스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패키지와 함께 새로 등장한 RX 6600 노멀의 간략한 스펙을 살펴봤는데요. 바로 패키지 개봉해서 외형이랑 PCB, 쿨러 이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보급형 제품이고 또 펄스 제품이니까 뭐 안에 구성품이나 그런 것들은 뭐 크게 화려하거나 그런 건 없겠죠. 무지박스 바로 열어주고, 네, 사용자 설치 매뉴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용자 설치 매뉴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본체가 있고요. 이게 끝일까요? 끝입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은 저희가 입수한 게 엠바고가 아직 해제되기 전에 샘플이기 때문에 최종 제품에서는 뭐 기타 액세서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받은 거에는 일단 설치 매뉴얼이 하나 끝입니다. 이 설치 매뉴얼은 제가 이거를 좀 칭찬을 하고 싶은데, 사파이어 제품을 EM택에서 유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EM택이 국내 상황에 맞게 이 매뉴얼조차 한참 영어, 일본어, 그 다음에 뭐 유럽 이런 거를 어딨나 한국어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전체가 한국어 버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뉴얼 표지서부터 사용자 설치 설명서 이렇게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고, 내용물은 전체가 다 한국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글로벌 버전의 매뉴얼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한국 시장에 맞게 한글 설치 매뉴얼을 제공한다. 이렇게 칭찬을 아주 아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패키지를 개봉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외형인데 어때요? 되게 깔끔하지 않아요? 그냥 검은색에 빨간색 폰트 그리고 디자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보급형 제품이기 때문에 길이도 길지 않아요. 손 한 뼘도 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볼까요? 네, 제 한 뼘이 한 20cm 정도 되는데 20cm도 채 되지 않습니다. 네, 20cm도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90mm 쿨링팬이 이렇게 2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측면부 한번 볼게요. 자, 측면부에는 왼쪽에는 사파이어 로고, 그다음 오른쪽에는 라데온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전원 단자는 여기 8핀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데온 RX 6000번대 시리즈에서 제가 저번 리뷰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포스처럼 어떤 파트너사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이렇게 측면에는 라데온 로고가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GPU 칩셋 자체의 브랜딩을 홍보하려는 그런 AMD의 전략이 적용된 것 같은데 일관성 측면에서는 좋은 정책 같습니다. 자, 그다음 백플레이트. 자, 백플레이트를 살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살짝 뒤집겠습니다. 네, 펄스 제품이잖아요. 패키지에서도 봤던 이 파동을 형상화한 디자인 요소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우측 끝에는 라데온을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사파이어 펄스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플레이트가 PCB 전체 그리고 쿨러 하우징까지 이렇게 일체로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전체를 덮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외형적 완성도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간에 디자인적 요소도 있어요. 이렇게 마름모 꼴로 에어홀도 나 있고 아주 뭐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메탈 백플레이트라서 어느 정도 간접적인 방열 역할도 겸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 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출력 포트 DP 포트가 하나, 둘, 셋, DP 1.4 포트가 3개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HDMI 2.1 포트가 1개 위치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특징은 없고 최근 그래픽 카드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레퍼런스적 출력 포트 구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급형 제품이고 앙증맞은 크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사실 별다른 LED라든지 RGB 효과 그런 거는 없지만 깔끔하고 심플한 외형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히 무난한 외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굳이 아쉬운 점은 없을까 혹은 단점은 없을까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 그래픽 카드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는 딱히 단점으로 지적할 만한 부분이 안 보인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따 분해 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픽카드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이 날개 안쪽에 먼지가 쌓일 수가 있는데 그 먼지를 청소하려면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해야 청소가 편한데 이 사파이어 펄스 제품은 중앙에 이 GPU 쪽에 봉인 스티커를 훼손하지 않아도 사이드에 있는 4개의 나사를 풀어주면은 바로 쿨러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봉인 스티커를 훼손하지 않아도 나사 4개를 풀어서 하우징을 분리해서 청소가 간편하다는 점, 오히려 그 부분은 다른 그래픽 카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유의 편의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외형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직접 분해해서 PCB, 쿨러, 그 다음 히트싱크, 백플레이트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막 분해를 끝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화면 앞에 보시면 이렇게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하우징, 슈라우드가 있고 백플레이트가 있고 PCB가 있고 그 다음에 히트싱크가 있습니다. 먼저 차례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쿨러를 살펴볼 텐데 이 쿨러가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나사 4개만 풀면 바로 해제가 가능하고 이렇게 안쪽에서 블레이드의 안쪽 면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소리라든지 면봉이라든지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먼지를 제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쿨링팬을 연결하는 이 케이블도 슬리빙 처리가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외형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간혹 아직도 여전히 빨주노 초파남보 이런 케이블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사파이는 기본기를 잘 지켜주는 그런 그래픽카드 회사답게 검정색으로 일관된 형태로 처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플레이트. 네, 백플레이트인데 이게 안쪽에 보급형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써멀 패드가 아주 두툼한 써멀 패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써멀 패드의 중요성은 뭐 말해봐야 입이 아픈데, 사실 열이 나는 소자에서 이 열을 플레이트로 전달하기 위한 열전도 역할을 아주 톡톡하게 해내주는 고마운 친구이기 때문에 백플레이트에도 써멀 패드가 구성되느냐 그 여부로 어떤 고급형, 보급형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보급형 제품에도 써멀 패드가 충실하게 탑재되어 있다는 점은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은 히트싱크. 네, 히트싱크 간단해요. 네, 간단한데 RX 6600 노말 제품이 그 소비 전력, 즉 TBP 수치가 132W거든요. 132W라서 소비 전력이 낮아요. 소비 전력이 낮다는 거는 결국 그래픽 카드의 총 발열량이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히트싱크도 사실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히트 파이프도 그냥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사실 쿨러 외형만 보면은 상당히 간소화된 구성인데 어차피 총 발열량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GPU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높다거나 혹은 쿨링팬이 빠르게 돈다던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에는 GPU 코어와 맞닿는 부위는 역시 구리 베이스, 구리 재질로 확인이 됐고요. 그 주위에는 메모리 쿨링을 위해서 써멀 패드가 하나, 둘, 셋, 넷, 4개가 박혀 있습니다. RX 6600 노말 제품은 XT 제품과 동일하게 8GB GDDR6 메모리 구성으로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전원부 드라이버 모스펫을 시켜주기 위한 써멀 패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PCB. 네, PCB도 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에 GPU 있고 사이드에 GDDR6 8GB 메모리 박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부가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원부는 5+1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캐패시터가 2종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검은색으로 마킹된 캐패시터는 니치콘의 FPCAP 시리즈로 확인되고요. 오른쪽은 대만의 AP콘 시리즈 캐패시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모스펫은 당연히 요즘 추세에 따라서 드라이버 모스펫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PCB도 사실 이렇게 햇빛에 비춰보면은 블랙 무광으로 처리돼서 마감도 깔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PCB 설명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은 저희가 직접 이 사파이어 RX 6600 제품을 가지고 3D 마크 타임스파이 그다음에 게임을 테스트 해봤거든요. 그래서 K사전 자체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시스템 사양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라이젠 7 5800X CPU에 그 다음에 사파이어 RX 6600 펄스 테스트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3D 마크 타임스파이 결과인데요. 기본 상태에서 8145점, 8000점 초반대를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는 8700점 가까이 정도 점수가 향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D 마크 타임스파이 점수만 보면 RTX 3060 대비 비교적 큰 격차로 점수가 낮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타임스파이는 지포스 30 시리즈가 RX 6000 시리즈 대비 실제 평균 게임 성능 대비 다소 높은 경향이 있으니까 이 점을 착안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타임스파이 점수 알아봤으니까 다음은 게임인데요. 먼저 디아블로2 FHD 테스트 결과입니다. 기본 상태에서 평균 91.9프레임을 기록했고요. 오버클럭 적용 시 96.8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해당 성능에서는 지포스 대비해서는 성능이 많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디아블로2 레저렉션이 지포스 그래픽 카드가 성능이 잘 나오니까요. 다음은 둠 이터널 FHD 테스트 결과입니다. 비교적 둠은 엔비디아나 AMD 딱히 특정 제조사에 아주 유리한 성능을 제공하진 않는데 여기서는 RX 5700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네요. RTX 2060 슈퍼보다는 살짝 높은 164.7프레임을 보여줬고요.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는 상당히 성능이 향상되긴 했지만 여전히 RTX 3060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해당 테스트 결과를 보면 역시 RTX 3060보다는 전반적으로 소폭 낮은 성능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가장 최근에 출시한 파크라이 6, 파크라이 6 FHD 테스트 결과입니다. 울트라 옵션에서 기본 성능은 약 91.9프레임을 기록했고요. 오버클럭 적용했을 때는 98.3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즉 오버클럭을 적용해도 이 형이라고 할 수 있는 RX 6600 XT 성능에는 좀 다다르기 힘들구나 이거를 알 수 있었고요. 네, 다음은 저희가 GPU 부스트 클럭
오버클럭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기본 상태에서는 평균적으로 2448.9MHz를 기록했고요.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는 평균 2598.2MHz,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본 성능에서는 약 2450, 그 다음에 오버클럭을 했을 때는 2600 정도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소음인데요. 소음에서 사파이어 제품이 상당한 강점을 드러내는데 기본 상태에서 31.3dB를 기록했습니다. 네, 35dB도 되지 않아요. 굉장히 정숙하고요. 근데 오버클럭을 적용하니까 RPM이 굉장히 높아져서 38.6dB로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이 높긴 한데 이 정도도 굉장히 조용한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40dB이 채 되지 않으니까요. 자, 다음은 소비 전력이고요. 그래픽카드 단독 소비 전력은 기본 상태에서 124W, 피크치는 131W를 기록했습니다. 스펙상 TBP가 132W이기 때문에 TBP를 준수하는 소비 전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는 피크치 기준 160W까지 치솟는 소비 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25W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시스템 전체 소비 전력입니다. 기본 상태에서 평균 226.8W, 피크치는 238.7W고요.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약 25W 정도가 향상된 소비 전력을 보여줍니다. 소비 전력이 굉장히 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파워 서플라이에서도 업그레이드 없이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원부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봤는데요. 기본 상태에서 68.8도, 그리고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는 66.9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살짝 의문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왜 오버클럭을 적용했는데 전원부 온도가 더 낮아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는 GPU 온도와 소비 전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쿨링팬이 훨씬 빨리 돕니다. 쿨링팬이 훨씬 빨리 돌다 보니까 높아진 소비 전력보다 어떤 강력한 쿨링팬 RPM으로 인해서 열을 뺏는 효과가 더 커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기본 상태보다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 쿨링팬이 훨씬 빠르게 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원부 온도도 살짝 낮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를 살펴봤고, 이번엔 직접 제가 사파이어 RX 6600을 장착해서 어느 정도 성능인지, 또 온도는 어떤지 파크라이 6 구동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사파이어 RX 6600 노말 펄스 제품을 장착을 해서 GPU-Z를 실행했는데요. 먼저 GPU-Z에서 확인 가능한 스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쉐이더, 스트림 프로세서를 말하는데 1792개입니다. XT 제품에서 X 제품 2048개니까 256개가 날아간 거예요. 컴퓨터 유닛으로 치면 컴퓨터 유닛 4개가 날아갔다. 그 다음에 메모리 인터페이스는 128비트, 그리고 메모리 사이즈는 GDDR6 하이닉스에 8기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대역폭은 224고요. 참고로 저 메모리 대역폭은 XT 제품이 256입니다. 그러니까 쉐이더 클럭도 날아갔고, 그 다음에 메모리 대역폭도 일부 하향 조정됐다. 그 다음에 GPU 클럭은 2044MHz, 메모리는 1750. 이거를 메모리 데이터 전속률로 환산하면 14GB/s, 즉 14Gbps입니다. 그 다음에 부스트 클럭은 2491MHz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TBP가 132W라는 거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주목을 해야 되는데, RX 6600 XT도 마찬가지였죠. PCI 작동 배속이 16이 아니라 X8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버스 인터페이스 부분에 PCI 익스프레스 X8, 물론 4.0 지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CI 3.0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대역폭이 3.0 곱하기 8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 대역폭 면에서 조금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어요. 물론 4.0 X8보다는 3.0 X8이 성능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그 성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성능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면서 어떤 3.0 사용으로 인한 성능 저하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GPU-Z 상에서 스펙을 살펴봤고, 다음은 저희가 직접 게임을 한번 시연해 볼 텐데요. 바로 얼마 전에 출시됐어요. 바로 유비소프트의 파크라이 시리즈 최신작 파크라이 6입니다. 네, 파크라이 시리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까 모르는데, 저는 또 FPS 게임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FPS 게임 좋아하고, 또 어떤 경쟁형 멀티플레이 게임보다는 좀 싱글 플레이 위주의 FPS 게임을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크라이 시리즈 굉장히 좋아합니다. 1부터 5까지는 다 엔딩을 볼 정도로 좋아하는데 이게 리뷰 엠바고가 바로 어제 해제됐거든요. 팬의 입장에서 좀 나름 높은 점수를 기대했지만 PC판 기준으로 77점인가? 네, 메타크리틱 점수가 77점.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유비소프트 특유의 어떤 오픈월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번에도 여전히 파크라이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파크라이 6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크라이 6는 AMD랑 프로모션을 하면서 AMD 기술들이 좀 접목이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FSR을 지원합니다. FSR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엔비디아 DLSS에 대응하는 기술인데 피델리티 FX 슈퍼 레졸루션의 줄임말입니다. 네, 그리고 레이트레이싱도 지원해요. 그래서 뭐 RT 반사, 뭐 RT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RT 섀도우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파크라이에서 지원하는 레이트레이싱 기술 분야는 RT 반사와 RT 그림자 이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인트로를 빨리 넘기고 싶은데 네, 바로 초기 화면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유비소프트 게임들 좋아하는 게 항상 내장 벤치마크 2를 지원해서 저희처럼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벤치마크 2를 통해서 편리하게 옵션 설정과 성능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해상도는 FHD 해상도고요. 그 다음에 옵션을 이거 지금 제가 모니터링 툴을 띄워놔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품질에서 울트라 옵션을 울트라 프리셋을 적용해서 F5를 누르면 바로 벤치마크 테스트가 시작되거든요. 먼저 기본 상태에서 벤치를 돌리면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함께 확인해 보실게요. 자, 이게 이제 로딩바가 들어가고 바로 실제 게임 렌더링 화면이 나올 겁니다. 제가 초기에 품질 프리셋을 울트라로 설정했는데 울트라로 설정하면 따로 레이트레이싱이나 그런 효과는 활성화되지 않아요. RT 옵션은 사용자가 별도로 활성화를 해 주어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레이트레이싱 효과를 지원하는 게임답게 일부러 이 노면이나 그런 것들이 좀 젖은 노면으로 설정한 게 아닐까 강한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RT 반사 효과를 지원하기 때문에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활성화했을 경우 저 젖은 노면이 여기 오브젝트나 배경, 건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반사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풀로드 상황인데 온도가 65도 정도 나오고 있고 프레임은 80프레임 후반에서 90프레임 초반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 상태에서 부스트 클럭은 2500MHz를 넘겨주고 있네요. 팬 RPM도 1300rpm으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저소음 환경을 기대할 수 있고요. 자, 길지 않았던 벤치마크 구간이 지나가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 최소 프레임, 평균 프레임, 최대 프레임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 92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RT 옵션을 활성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울트라 옵션이면 상당히 높은 옵션이죠. 상당히 높은 울트라 옵션에서도 FHD 환경에서는 충분히 좋은 프레임이 나와준다. 이렇게 좀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고 여기서 한번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활성화하면 어느 정도로 성능이 나올지 RT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일단 벤치마크 종료를 누르고 옵션에서 비디오를 가시면 여기 품질 탭 가장 하단에 추가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추가 기능, DXR 반사, DXR 그림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DXR은 다이렉트 X 레이트레이싱 API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DXR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켜고 DXR 그림자도 켜고 두 가지 옵션을 켰을 때 과연 92프레임이었던 평균 프레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아마 큰 폭으로 낮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레이트레이싱 성능이라는 게 사실 라데온보다는 지포스에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니까요. 네, 벤치마크가 시작됐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60프레임을 충분히 넘겨주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젖은 노면에서 이 배경에 존재하는 건물, 나무,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젖은 노면에 굉장히 사실적으로 반사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레이트레이싱 반사 효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성능이 낮아지더라도 RT 옵션을 활성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고주사율 게이밍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RT 옵션을 활성화하면 프레임이 큰 폭으로 낮아지니까 RT 옵션을 추천드리지 않고 나는 모니터 주사율 60Hz야 또는
60Hz 게이밍도 충분히 만족스러워 이런 분들한테는 RX 6600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레이트레이싱 효과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드는 성능입니다. 꾸준히 60프레임 이상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평균 프레임이 64, 최소 프레임이 30 이렇게 나왔는데, 최소 프레임이 상당히 낮게 나왔는데 이거는 벤치마크 툴 특성상 중간에 살짝 데이터 로딩 혹은 뭐 데이터 스왑 구간 이게 걸려서 살짝 낮아진 거고, 제 테스트를 하면은 저 간헐적으로 끊긴 현상은 살짝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프레임 64프레임이 나왔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라데온 하면 라데온의 꽃 언더볼팅과 오버클럭이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언더볼팅과 오버클럭을 적용해서 RT 옵션을 적용했을 때 64프레임이 어느 정도로 향상되는지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Alt 탭으로 빠져나와서 제가 사전에 분석해둔 설정 값이 있는데요. 라데온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시고 제가 사전에 저장해 놓은 값을 불러드릴게요. 네,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먼저 전력 제한은 최대 플러스 20까지 풀어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최대 주파수는 사실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게 기본값이 라데온 소프트웨어 상으로 2719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 기본 상태로 구동을 해도 저 2700이라는 수치에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은 기본 전압은 1150mV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마이너스 75mV를 낮춰서 1075mV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클럭은 기본이 1750에서 1900MHz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본래 64프레임이 나왔던 파크라이 6의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GPU 온도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짤막한 로딩이 지나고 바로 렌더링이 시작될 겁니다. 제발 프리징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잘 돌아가는 것 같네요. 먼저 저희가 모니터링 툴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건 이게 부스트 클럭이거든요. 현재 GPU 코어 클럭이 몇 메가헤르츠로 작동되고 있나, 거의 2700MHz에 육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춘 현상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프리징 현상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스왑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파크라이가 파워를 상당히 작게 먹네요. 지금 아마 RT 옵션 적용되면서 GPU 로드를 끝까지 못 쓰는 것 같은데, 뭐 표기상으로는 99%라고 되어 있긴 하나 93W 정도로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저희가 그 코어 전압을 상당히 낮췄잖아요. 그래서 TBP에도 상당한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평균 프레임이 좀 올라간 것 같은데요. 지금 부스트 클럭도 거의 2700MHz에 육박하고 TBP도 90W 수준에서 나오는데 과연 평균 프레임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네. 언더볼팅 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64프레임 정도 나왔는데 언더볼팅도 하고 메모리 오버를 살짝 해주니까 평균 프레임이 66프레임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순히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코어 클럭도 조금 높아졌고 그 다음 메모리 클럭도 1750에서 1900MHz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연상 능력의 향상으로 인해서 소비 전력은 줄어들고 또 게임 성능은 다소 향상되고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파이어 RX 6600이 레퍼런스 클럭을 만족하는 제품이긴 해도 워낙 TBP 수치가 낮기 때문에 언더볼팅 했을 때의 어떤 소음이라든지 소비 전력 이런 것들이 절감 효과가 상당한데, 사실 기본 상태도 상당히 착해서 굳이 언더볼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쓸만한 성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파이어 RX 6600 펄스 제품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네, 사실 뭐 성능 그런 거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이것도 나오자마자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 많이 하고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리뷰하고 있는 이 시점이 아직 엠바고가 해제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제가 뭐 쉽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국이 시국인 만큼 그래픽 카드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보급형 제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RX 6600 매물이나 쇼핑몰 정보 그런 거를 저희 K사진에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접하셔서 원하시는 제품을 꼭
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제품보다도 어떤 그런 바람이 가장 크지 않을까 자꾸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제품 자체는 뭐 워낙 사파이어 하면은 AMD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그동안 잘 만들어 왔던 제조사고 역시나 이 보급형 아무런 특징이 없을 것 같은 이 보급형 제품에서도 사파이어가 기본기를 잘 지키고 있다, 그런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죠. 제가 이 영상의 초기부터 언급해 드렸던 이 쿨링팬을 손쉽게 분리할 수 있다는 점, 봉인 스티커를 훼손하지 않고도 그리고 어떤 이 깔끔한 백플레이트의 외형, 그리고 굉장히 정숙한 소음, 네, 굉장히 정숙한 소음, 이런 부분 역시 이 보급형 제품이지만 상당히 쓸만하고 무난한 제품으로 나왔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비록 화려한 외형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밋밋하지만 깔끔한 외형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사파이어 RX 6600에 대한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신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